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로또 아니냐? 2암 3길에 길어야 1년 본다더라. 아, 걱정 마 보험금 빵빵하게 들어놨어. 그거 나오면 우리 가게부터 차리자니까. 그러니까 이번 하와이 여행은 일종의 미리 보는 축하 파티라고 생각하자고. 다음 이야기 또 들어보시려면요. 구독하고 알림 켜두시면 편해요. 내 귀를 의심했다. 아니, 차라리 내 귀가 멀어버린 것이길 바랐다. 방금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그 건조한 단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었다.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습니까?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전이 가능성도 높아서 당장 수술 날짜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입술이 붕어처럼 뻐끔거리는 것만 보였다. 위암 3기. 평생 술 담배는커녕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내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제대로 넣어본 적 없는 나였다. 식비 아끼려고 마트 마감 세일 시간에 맞춰 뛰어가고 남편 보약 다리느라 정작 내 속 쓰린 건 맹물 마시며 달랬던 나였다. 그런데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니.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러 속이 울렁거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우문거리며 귓가에서 겉돌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나 남편 얼굴이었다. 그래, 민석 씨. 당신은 놀라겠지. 울겠지.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내가 다 살려내겠다고 내 손을 잡아주겠지. 우리는 부부니까. 20년을 함께 산 가족이니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이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저녁 밥상 차려놓고 얼굴 보며 이야기하자. 겁먹지 말라고, 당신 옆엔 내가 있지 않냐고 위로해주던 신혼 때의 그 사람을 믿어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억지로 눈물을 삼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차가워 보였다. 20년 전 그 거대하고 숨막히는 아버지의 저택을 뛰쳐나올 때만 해도 나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가진 것 없는 평범한 남자 박민석. 그 사람의 순박한 웃음 하나 보고 내 모든 배경을 버렸다. 재벌가 막내딸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전업주부 김지윤으로 산 20년. 후회는 없었다. 아니, 없다고 믿고 싶었다. 오늘 이 진단서를 받기 전까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썰렁한 냉기가 발목을 감았다. 아직 남편은 퇴근 전이다.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려다 식탁 위에 툭 하고 진단서를 내려놓았다. 오늘은 밥을 할 수가 없다. 아니, 하기가 싫다. 소파에 기대앉아 멍하니 거실을 둘러보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다. 평소엔 잠겨있던 남편의 서재 책상 서랍이 삐쭉 튀어나와 있었다. 뭔가에 홀린 듯 그곳으로 걸어갔다. 혹시나 내가 아픈 걸 미리 알고 보험증권이라도 찾아본 걸까? 스르륵. 서랍을 열자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보험 서류인가 싶어 봉투를 열어본 내 손이 공중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비행기 티켓이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닌 2장. 날짜는 정확히 다음 주 금요일. 내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할 바로 그 시기였다. 탑승자 이름 박민석.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박힌 낯선, 아니 익숙한 이름 하나. 최유라. 최유라. 남편 회사 격리 과장이라던 그 여자. 지난번 회사 야유회 때 남편 옆에 딱 붙어서 콧소리를 내며 술을 따르던 20대 후반의 그 여자.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봉투 안을 더 뒤지자 예쁘게 접힌 쪽지가 툭 떨어졌다. 부장님 아니 자기야.
이번 여행 너무 기대돼. 집구석에 있는 칙칙한 아줌마는 있고 우리 둘만 생각해요. 내가 새로 산 비키니 보면 기절할걸?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다. 종이 쪼가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 슬픔? 아니, 이건 그런 말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내 인생 20년이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히는 기분이었다. 내가 위암으로 죽어가는 동안 이 인간은 그 어린 년이랑 하와이 해변에서 뒹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띠띠띠띠 띠로리.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황급히 티켓과 편지를 서랍에 쳐박고 거실로 뛰쳐나왔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된다. 아우, 피곤해. 여보, 나왔어. 밥 다 됐어? 현관에서부터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엔 짜증과 흥얼거림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는 남편에게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분명 내게는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는데 술 냄새는커녕 달콤하고 역겨운 여자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오늘따라 내 얼굴이 창백하다는 걸, 눈밑이 퀭하다는 걸 그가 알아봐 주길 바랐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향했다. 뭐야, 아직 밥도 안 차렸어? 집에서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이 남편 퇴근 시간도 못 맞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다. 하루 종일 논다고?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셔츠, 내가 손빨래해서 다림질한 거야. 당신이 신고 온 그 구두, 내가 아침마다 광내놓은 거라고. 여보, 나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 다녀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다. 그제야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걱정스러운 눈빛, 천만에. 그의 눈에 서린 건 명백한 귀찮음이었다. 병원? 아, 뭐 또 어디가 쑤신다고.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지. 맨날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삭신이 쑤시는 거 아니야.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래요. 검사 결과가 안 좋다고. 내 말에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는 게 보였다. 걱정이 아니었다. 그건 계산이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 그래, 뭐, 얼마나 안 좋은데? 아니, 당신 보험은 다 들어져 있나? 저번에 내가 만기 환급형으로 바꾼 거, 그거, 유효한가? 내 몸 상태보다 보험부터 묻는다. 아까 서재에서 본 그 티켓이 환영이 아니었음을 이 남자의 반응이 증명하고 있었다. 많이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나 없으면 양말 한 짝도 못 찾잖아. 짐짓 떠보는 내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아유,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사람 들어오자마자 무슨 초상 치를 일 있어? 그리고 정 아프면 요양원 가면 되지. 요즘 시설 좋아. 나 일하느라 바쁜 거 알잖아. 병수발 같은 거 못해. 말을 뱉어놓고 아차 싶었는지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슬쩍 내 눈치를 살폈다. 아니, 내 말은 내가 워낙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곧 임원 승진도 달려있고. 아, 맞다. 나 다음 주에 해외 출장 잡혔어? 일주일 정도. 중요한 계약건이라 빠질 수가 없네. 해외 출장? 하와이로 가는 출장도 있나 보지? 비키니. 입은 격리랑 계약이라도 하시게.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머리는 이상하게 차가워졌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요.
잘 다녀와야겠네. 짐은 내가 싸줄게요. 그래. 당신이 싸주는 게 편하지. 아, 그리고 나 지금 입맛 없으니까 밥 됐어. 씻고 잘 거야. 남편은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내 암 진단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위암 3기. 죽음의 문턱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건 공포가 아니었다. 그건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다. 내가 누구였는지 잊고 살았다. 하늘그룹 회장 김중배의 막내딸 김지훈. 한 번 물면 살점이 뜯겨나갈 때까지 절대 놓지 않던 그 독종 같던 기질이 내 혈관 속에서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고 초라한 아줌마였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 그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봐, 박민석 씨. 당신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감히 내 목숨값으로 그년이랑 여행을 가? 그 비행기 절대 못 탈 거야. 내가 그렇게 안 둬. 나는 식탁 위에 진단서를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창고 구석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그 안에는 20년 동안 꺼버렸던 내 진짜 세상과 연결된 단 하나의 끈이 들어 있었다. 구형 폴더폰. 전원 버튼을 꾹 누르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단축번호 1번. 손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머뭇거렸지만 욕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콧노래 소리가 내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 받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받아야 한다. 철컥.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고 낮은 목소리. 세월이 흘러 늙어버렸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목소리. 김 실장이었다. 나도 모르게 울컥 목구멍까지 눈물이 차올랐다. 김 실장님, 저예요. 지훈이.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욕실 쪽을 한번 노려보았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네, 저예요. 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막내딸이 20년 만에 청구서 들고 찾아간다고요. 이제 시작이다. 내 남은 생명을 갉아먹는 암세포보다 더 악질인 저 인간들을 내 손으로 도려내야겠다. 기대해, 박민석. 내가 꿈꾸던 하와이는 지옥불이 될 테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편은 부스스 눈을 떴다. 일어나자마자 내 안색을 살피는 게 아니라 휴대폰부터 찾는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났다. 당신 오늘 회사 안 가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와서 나조차 놀랐다. 남편은 하품을 쩍 하더니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 간다가. 아침부터 웬 잔소리야. 밥은? 국 없어? 어제 내가 암이라고 했다. 3기라고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국 타령이다.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꾹 눌러 담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래, 마지막이다. 이게 내가 내 손으로 받아먹는 마지막 밥상이 될 거다. 콩나물국을 끓이고 밥을 푸는 내내 손이 떨렸다. 식탁에 앉아 쩝쩝거리며 밥을 먹는 남편의 정수리에 숟가락을 꽂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남편은 국물을 후루룩 마시더니 뭔가 생각난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 맞다.
여보, 그 보험 증권 말이야. 어디 뒀어? 올 것이 왔다. 나는 짐짓 모르는 척 행주로 식탁을 훔치며 물었다. 보험 증권은 왜요? 병원비 때문에? 그렇지. 당신 큰 병원 가려면 목돈 필요하잖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수익자 변경도 좀 해두고. 당신이 아파서 정신없으면 내가 처리해야 하잖아.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좀 줘봐. 내가 오늘 출근길에 보험사 들러서 싹 정리해 놓을게. 수익자 변경, 치료비를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나올 사망보험금을 챙기겠다는 소리다.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내렸다. 위암 3기면 수술하고 항암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이미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 아니,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직 죽을 병 아니래. 수술하면 낫는데. 내 말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짜증과 조바심이 섞인 그 표정. 아니, 누가 죽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지. 당신은 그게 문제야. 남편이 챙겨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 왜 그렇게 꼬아들어? 달라면 좀 줘. 시간 없어. 남편이 식탁을 쾅 내리쳤다.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예전 같았으면 깜짝 놀라 알았어요. 줄게요 하며 꼬리를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없어요. 인감도장, 친정에 두고 왔어. 친정?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는 그놈의 친정? 웃기고 있네. 장롱 어딘가에 있겠지. 내가 찾는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찾아봐라. 뒤져봐라. 어차피 내 명의로 된 진짜 재산은 내가 상상도 못할 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알량한 암보험금조차 너는 절대 만져보지 못할 테니까. 남편이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출근한 뒤 집안은 폭격 맞은 듯 엉망이 되었다. 장롱 속 옷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서랍들은 다 뽑혀 있었다. 그 난장판 한가운데 서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어제 김 실장과의 짧은 통화 이후 문자가 와 있었다. 오전 10시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모시러 가겠습니다. 시계를 보았다. 9시 50분. 나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 늘 입던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에 보풀인 티셔츠, 그리고 낡은 슬리퍼. 이 초라한 모습 그대로 가야 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내 꼴을 보고 더 분노하실 테니까. 이건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위장술이다.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자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운전석에서 누군가 급히 내렸다. 반백의 머리, 단정한 슈트,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 김 실장이었다. 나를 키워주다시피 했던 아버지의 그림자 같은 사람. 그가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내 꼬라지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늘그룹의 막내딸, 그 도도하고 화려했던 김지훈이 시장바닥 아줌마보다 못한 꼴로 서 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는 이내 슬픔을 꾹 누른 표정으로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목이 메었다. 20년 만에 듣는 아가씨라는 호칭. 누군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는 게 얼마만인가. 남편에게 야, 너 아줌마로 불리며 닳고 달았던 자존감이 꿈틀거렸다. 오랜만이에요, 실장님. 늙으셨네요.
아가씨는 너무 야위셨습니다. 김 실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폭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은은한 나무 향이 났다. 어릴 때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던 그 냄새였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아가씨 소식 끊은 적 없으셨습니다. 몰래 지켜만 보라고 하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진작 모시러 왔어야 했는데 백미러로 보이는 김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었다고?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지켜보셨다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겠네요? 네. 박서방. 아니, 박민석 그자가 아가씨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몇 번이나 엎어버리시려는 걸 아가씨가 상처받을까봐 참으셨습니다. 헌데 이번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일, 암에 걸린 나를 두고 상간녀와 여행을 가려는 패륜.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해졌다. 눈물 때문이었다. 나는 바보였다. 사랑이랍시고 쥐고 있었던 건 썩은 동아줄이었고 내가 잘라버린 건 나를 지탱해줄 튼튼한 기둥이었다. 차가 한강변의 조용한 주차장에 멈춰섰다. 회장님과 직접 통화하시겠습니까?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김 실장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건넸다. 화면에는 회장님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훈이니?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억보다 훨씬 쇠약하고 갈라져 있었다. 그 천하의 김중배 회장이 호랑이 같던 아버지가 이런 목소리를 내다니.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나왔다. 아빠, 20년 만에 불러보는 단어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울고 계신 것 같았다. 내 새끼, 그 고운 내 새끼가 어쩌다. 미안하다. 애비가 미안해. 내가 널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억지로라도 잡아다 가뒀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빠 말 안 듣고. 내가 바보 같아서. 나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차 안이 내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남편 앞에서는 독하게 참았던 눈물이 아버지의 목소리 하나에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한참을 말없이 흐느끼는 내 소리를 듣던 아버지가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 목소리엔 예전에 그 서슬 퍼런 위엄이 돌아와 있었다. 울지 마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피눈물 쏟게 해줄 테니까. 지훈아, 이제 돌아와라. 내 자리 그대로 비워뒀다. 네, 돌아갈게요. 그런데 아빠 나 부탁이 있어요. 나는 눈물을 닦고 젖은 눈으로 앞을 응시했다. 김 실장이 백미러로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사람, 박민석? 그냥 이혼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당한 거,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하게 밟아주고 싶어요. 아빠 힘이 필요해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릿하면서도 통쾌한 맹수의 웃음소리였다. 그래야 내 딸이지. 그렇고 말고. 김 실장이 곁에 있을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회사 법무팀, 경호팀, 자금. 전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사람을 죽여도 내가 처리해 주마. 그 말 한마디가 천군만마보다 든든했다. 전화를 끊고 김 실장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눈물 범벅의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박민석의 아내 김지윤은 없다. 이제부터 나는 하늘그룹의 딸 김지윤이다. 김 실장님, 네 아가씨. 명령만 내리십시오. 일단 옷부터 좀 갈아입어야겠어요. 그리고 박민석이 횡령한 자료들 싹 다 모아서 가져와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에 아가씨가 예전에 즐겨 입으시던 브랜드의 정장과 구두도 준비했습니다. 역시 김 실장이다. 나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띠링. 그때 내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아, 인감도장 못 찾겠잖아. 어디다 숨겨놨어? 당장 말 안 해? 나 바쁘다고.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헛웃음이 픽 터졌다. 바쁘시겠지. 나 죽으면 받을 보험금 계산하느라. 그리고 상간녀랑 낄낄거리며 비행기 좌석 고르느라 바쁘시겠지. 나는 휴대폰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 물결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기다려. 그깟 도장이 문제가 아닐 테니까. 내 인생에 찍힐 건 빨간 줄밖에 없어.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목적지는 백화점이 아닌 내가 원래 살던 곳. 나의 본가였다. 사냥 준비는 끝났다. 본가 근처에 마련된 프라이빗 살롱. 전신 거울 앞에 선 나는 낯선 여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아니, 잊고 있었던 나를 다시 만났다. 부시시한 파마머리는 단정하고 윤기 흐르는 보브컷으로 정리되었고 기미가 올라왔던 피부는 전문가의 손길로 도자기처럼 매끈해졌다.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대신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이 내 몸을 감쌌다. 재킷깃에 달린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20년 동안 박민석의 아내로 살며 닳고 닳았던 김지윤은 이제 없다. 거울 속 여자는 차갑고 우아하며 위험해 보였다. 마음에 드십니까? 뒤에서 지켜보던 김 실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어색하네. 맨날 고무장갑만 끼다가 이런 걸 입으니.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 않아. 갑옷을 입은 것 같아. 나는 붉은색 립스틱을 입술에 채워 발랐다. 입술이 붉어질수록 내 안의 도끼도 선명해졌다. 자, 이제 보여줘. 박민석 그 인간 뒷조사한 거. 우리는 살롱 안쪽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다.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켜서 내 앞에 내려놓았다. 화면 가득 빼곡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상대로입니다. 박민석 부장, 아니 박민석 씨. 회사 공금 횡령 규모가 상당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야금야금 빼돌린 돈이 5억이 넘습니다. 5억. 나는 마트에서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실랑이를 했는데 이 인간은 회사 돈 5억을 꿀꺽했다.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어? 보나 마나 뻔하지만. 네. 90% 이상이 최유라, 그 상간녀 명의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외제차 리스비, 명품 가방, 그리고 이번 하와이 여행 경비까지 전부 회사 돈입니다. 화면을 넘기자 최유라의 SNS 캡처 사진들이 떴다. 우리 오빠가 사준 백, 새 차 뽑았다. 오빠 최고. 사진 속 명품 가방들. 내가 결혼 10주년 때 그렇게 갖고 싶어서 쳐다만 봤던 그 브랜드였다. 그때 남편은 그랬다. 당신이 무슨 명품이냐, 된장녀냐라고. 그래놓고 그 어린 년한테는 회사 돈을 훔쳐서 사다 바쳤다. 그런데 김 실장, 박민석 내 회사 중소기업이잖아. 감사가 그렇게 허술해? 5억이나 빼돌리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내 질문에 김 실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모를 리가요.
회장님께서, 아니, 아버님께서 다 막아두셨습니다. 뭐, 박민석 씨가 다니는 대진무요. 사실상 우리 하늘그룹 하청업체나 다름없습니다. 아가씨가 그자랑 결혼한다고 나갔을 때 아버님께서 몰래 그 회사에 투자하셨습니다. 사위가 기죽지 않고 살아야 내 딸이 고생 안 한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떵떵거리며 내가 능력이 좋아서 승진이 빠르다. 사장이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했던 게 전부 아빠 덕분이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그 돈을 훔쳐서 바람을 피웠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조차 아깝다. 이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횡령한 돈이 결국 우리 아빠 돈이라는 거네. 정확합니다. 아가씨 비자금 용도로 넣어둔 돈을 그자가 건드린 겁니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하늘그룹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장 구속영장 신청할까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김 실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당장이라도 사냥개들을 풀어 물어뜯게 할 기세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시시하다. 지금 경찰서에 잡혀가면 그 인간은 한 번만 봐달라고 빌면서 징역 몇 년 살고 나올 것이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아니, 아직은 나도 여행 가게 해줘. 네, 하지만 공항까지는 가게 해줘. 잔뜩 들떠서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면세점도 돌고 라운지에서 샴페인도 마시게 해. 그리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때 터뜨려. 나는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천국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지옥이어야지. 그래야 뼈저리게 후회하지. 내 이름, 내 돈, 내 아버지. 다 밟고 올라가려던 대가가 뭔지 확실히 보여줄 거야.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남편이었다. 아, 너 어디야? 인감도장 찾았다고.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문자 내용을 본 김 실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답장을 보냈다. 아주 상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안해요, 여보. 몸이 너무 아파서 친정에 좀 와 있어요. 며칠 쉬다 갈게요. 도장은 안방 화장대 서랍 밑에 붙여놨어요. 잘 챙겨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다. 진작 말할 것이지. 알았어. 올 때 반찬이나 좀 얻어와. 끊어.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반찬? 그래. 감옥 가면 콩밥은 실컷 먹게 해줄게. 김 실장 변호사 준비됐지? 국내 1위 로펌 태산의 에이스들로만 꾸렸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횡령 고소, 상간녀 소송까지 숨 쉴 구멍 없이 몰아칠 준비 끝났습니다. 좋아. 그리고 공항 가는 길 내가 직접 배웅할 거야. 직접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탁탁 털었다. 거울 속에 내가 당당하게 웃고 있었다. 아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그 인간이 파멸하는 꼴을 라이브로 봐야 내 암덩어리가 싹 사라질 것 같거든. 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살롱을 나섰다. 밖에는 검은색 세단 5대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이사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새로운 직함이었다. 하늘재단 이사장 김지훈.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힘을 가진 여자 김지훈이다. 가자. 내 남편 여행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줘야지.
차에 올라타며 나는 선글라스를 꼈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박민석, 최유라, 너희들의 인생에 남은 맑은 날은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내 차는 앞서 달리는 검은색 리무진 밴을 일정한 간격으로 뒤쫓고 있었다. 저 리무진은 내가 보낸 차다. 남편에게는 카드사 VIP 서비스에 당첨됐다고 속여서 보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인간인 박민석은 의심은커녕 제 복인 줄 알고 넙죽 받아먹었다. 차 안에는 김 실장이 미리 설치해둔 고성능 도청 장치와 초소형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아주 가관이었다. 와, 오빠. 이 차 진짜 좋다. 시트 봐. 완전 푹신해. 우리 신혼여행 가는 기분이다. 그치? 최유라가 샴페인 잔을 들고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콧소리를 냈다. 남편은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거드름을 피웠다. 내가 말했잖아. 나 이 정도 능력 되는 남자라고. 카드사에서도 알아서 기잖아. 이게 다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능력? 쏟아부은 돈? 그거 다 내 아버지 돈이고 내 비자금이었다. 남편은 자기가 쓴 법인카드가 사실 내 명의의 가족카드 개념이라는 걸 꿈에도 모른다.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저 표정, 내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다. 나랑 살 때는 늘 찌푸리고 피곤해하고 짜증만 내던 얼굴이 저 여자 앞에서는 세상 다 가진 남자처럼 활짝 펴져 있었다. 속이 쓰렸다. 위암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김 실장이 조수석에서 걱정스러운 듯 뒤를 돌아보았다. 이사님, 그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니야. 봐야 해.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들어야 해. 그래야 내가 1%의 미련도 없이 저 인간들을 쳐낼 수 있어. 나는 볼륨을 더 높였다. 스피커를 타고 그들의 대화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근데 오빠, 거짓말이야. 아줌마 죽으면 우리 거기서 살아? 난 좀 싫은데. 냄새날 것 같아. 최유라가 코를 쥐는 신용을 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순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냄새? 20년 된 낡은 아파트. 곰팡이 필까봐 매일 환기하고 락스 칠해가며 닦고 또 닦았던 내 집이다. 남편 냄새 날까봐 베개 커버를 매일 삶아 빨던 내 정성이 깃든 곳이다.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하긴 좀 그렇지? 퀴퀴한 호라비 냄새. 아니지, 환자 냄새 나겠네. 걱정 마. 그 집 팔고 강남 쪽 신축으로 가자. 보험금이랑 내 퇴직금 합치면 충분해. 남편의 대답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환자 냄새. 내가 아파서 누워있던 그 며칠, 남편은 나를 냄새나는 짐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앞이 붉어졌다. 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도 차가운 거구나. 역시 우리 오빠 능력짱이다. 아, 맞다. 오빠, 그 아줌마 결혼 반지랑 시계, 그거 어딨어? 내가 팔아서 여행 경비에 보태자고 했잖아. 아, 그거 내가 챙겨왔지. 어차피 걔는 손가락 굵어져서 끼지도 못해. 자, 여기. 화면 속에서 남편이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꺼냈다. 내 결혼 예물 시계였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내가 가장 아끼던 롤렉스 빈티지 시계. 아까워서 차지도 못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만 했던 그 시계를 저 인간이 훔쳐나왔다. 어머, 이거 진짜 롤렉스야? 대박. 나 이거 차볼래. 최유라가 시계를 낚아채듯 가져가 제 손목에 찼다.
그리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낄낄거렸다. 어때? 나한테 딱이지? 그 아줌마한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였네. 내가 차니까 이제야 주인을 만난 것 같아. 그러네. 유라 내가 차니까 명품이 사네. 걔가 찰 땐 그냥 짝퉁 같더만. 하하. 뚝. 내 손에 들려있던 볼펜이 두 동강 났다. 참을성의 한계였다. 더 이상은 못 듣겠다. 아니, 더 들을 필요가 없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욕망에 미친 짐승들이다. 짐승에게는 대화가 필요 없다. 몽둥이가 필요할 뿐. 김 실장, 내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게 깔렸다. 네, 이사님. 공항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지? 약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공항 보안팀, 그리고 우리 법무팀. 대기 상태 확인해. 이미 터미널 입구에 포진 완료했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바로 작전 개시합니다. 나는 부러진 볼펜 조각을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화면 속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드는 두 남녀를 노려보았다. 마셔라. 마음껏 즐겨라. 그 술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 축배가 될 테니까. 속도 높여. 저 쓰레기차 뒤에 바짝 붙어. 내가 뒤에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줄 필요는 없어. 아직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을 쳤다. 우리 차가 속도를 내며 리무진 밴을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관제탑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누군가에게는 설렘의 시작이지만 오늘 박민석에게는 파멸의 종착지가 될 것이다. 화면 속 최유라가 남편의 볼에 뽀뽀를 하며 말했다. 오빠, 우리 하와이 가서 뭐부터 할까? 수영? 쇼핑? 남편이 느끼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긴 뭐야. 우리 둘만의 밤을 보내야지. 방해꾼도 없잖아. 휴대폰도 꺼놓고 실컷 즐기자고. 나는 태블릿 PC의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암흑이된 화면 위로 내 얼굴이 비쳤다. 더 이상 울지 않는 차갑게 식어버린 여자의 얼굴. 방해꾼? 아니, 심판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공항 진입로에 들어서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의 흥분이었다. 나는 붉은색 립스틱을 다시 한번 고쳐 발랐다. 전투 준비는 끝났다. 들어가자. 쇼를 끝내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진입로. 차가 속도를 줄이자 내 몸 안의 암세포들은 반대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명치 끝을 불달군 쇠꼬챙이로 후비는 듯한 고통. 갑작스러운 위경련이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화장이 뭉개질 것만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이 뱃속을 휘젓는 기분이었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다. 앞좌석에 김 실장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가씨, 왜 그러십니까? 어디가? 위가 아프신 겁니까? 그냥 좀 꼬이는 거야. 괜찮지 않았다. 눈앞이 핑 돌며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20년을 참아온 화병이 암이 되었고 그 암이 지금 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지금 병원으로 가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차를 돌리면 박민석과 최유라는 유유히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날아갈 것이다.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여기서 객사하는 게 낫다. 김 실장, 나 똑바로 봐. 나 지금 어때? 아픈 사람 같아? 나는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물었다. 김 실장은 차마 대답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 된 얼굴. 누가 봐도 중환자였다. 이런 몰골로 나타나면
박민석은 비웃을 것이다. 거봐, 다 죽어가는 주제에 뭘 하겠다고. 그 꼴은 죽어도 못 본다. 거울 줘. 파우치랑. 하지만 이사님, 지금 상태가 달라고. 내 고함에 김 실장이 황급히 거울과 파우치를 건넸다. 손이 덜덜 떨려서 립스틱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후. 정신 차려, 김지훈. 아픈 건 나중이다. 아픈 건 저 인간들을 처리하고 나서 실컷 앓으면 된다. 거울 속 핏기 없는 입술 위에 붉은색 립스틱을 지식이듯 발랐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입술이 피를 머금은 듯 선명하게 붉어졌다. 볼에는 블러셔를 진하게 칠해 아픈 기색을 감췄다. 진통제가 녹아들며 고통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무뎌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 약효 때문이 아니다. 복수심이라는 마약이 고통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낮은 목소리. 창밖을 보니 출국장 게이트 앞이다. 우리가 보낸 리무진 밴이 막 멈춰 서고 있었다. 뒷문이 열리고 박민석이 선글라스를 낀 채 폼을 잡으며 내리고 있었다. 그 뒤로 최유라가 내 시계를 찬 손을 흔들며 따라 내렸다. 두 사람은 짐을 카트에 싣지도 않고 수행기사가 내려주길 기다리며 거만하게 서 있었다. 마치 왕과 왕비라도 된 것처럼. 그 역겨운 모습을 보자 신기하게도 위경련이 잦아들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가 차가운 통증을 집어삼켜버린 것 같았다. 김 실장, 작전대로 해. 보안팀 출국 금지 방송부터 때려. 알겠습니다. 몸은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거울을 덮고 선글라스를 다시 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아픈 환자가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얼굴이었다. 응. 저 인간 비명소리를 들으면 암이 싹 나을 것 같거든. 나는 차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내 20년의 껍데기를 깨고 진짜 나를 드러내는 순간이다. 가자. 내 남편 놀래켜줘야지. 철컥. 차 문이 열리고 공항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다. 매연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사이로 박민석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야, 기사 양반. 짐 좀 빨리빨리 내려요. 팁 줄 테니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흔드는 남편의 뒷모습. 나는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그 뒤로 걸어갔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배가 쿡쿡 쑤셨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쓰러지지 않는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무릎 꿇는 걸 보기 전까지는. 공항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내 붉은 입술을 스치고 지나갔다.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F 카운터 앞. 여행을 떠나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두 사람은 유독 눈에 띄었다. 남편은 갓 뽑은 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최유라는 바캉스 룩이라며 꽃무늬 원피스에 책 넓은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누가 봐도 신혼여행 가는 커플 아니면 철없는 불륜 커플이었다. 나는 검은색 선글라스 너머로 그들을 응시했다. 위경련 진통제가 돌기 시작했는지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다. 오빠, 나 면세점 가서 가방 하나 더 사도 돼? 아까 보니까 샤넬 신상 나왔던데. 샤넬? 그건 좀 비싸지 않나? 남편이 살짝 멈칫했다. 하지만 최유라가 내 시계를 찬 손목으로 남편의 팔짱을 끼며 가슴을 밀착시키자 남편의 표정이 금세 해벌쭉하게 풀렸다. 아잉 자기야. 나 자기 믿고 회사도 그만둘 건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자기가 내 인생 책임진다며. 아, 알았어.
알았어. 사. 다 사. 하와이 가서 카드 긁지 뭐. 내가 한도가 좀 남았을 거야. 남편의 호기로운 외침에 최유라가 펄쩍 뛰며 남편 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들은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굴었다. 행복해 보였다. 너무나도 행복해서 보고 있는 내가 비참해질 정도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김 실장이 뒤에서 조용히 내 팔을 부축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 나 참 바보같이 살았다. 그치? 난 100원, 200원 아끼느라 벌벌 떨었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쉬운 거였어. 웃으면서 돈 쓰는 게 저렇게 쉬운 거였는데 나만 미련 곰탱이처럼 나만 썩어 문드러지면서 살았어. 눈물이 핑 돌았다.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저 남자의 저 환한 미소, 연애할 때 나에게 보여주던 그 순박했던 웃음이 이제는 탐욕과 허영으로 번들거리는 낯짝으로 변해버린 게 서글펐다. 내가 사랑했던 박민석은 죽었다. 저기 서 있는 건 내 고열을 빨아먹고 살찐 거머리일 뿐이다. 후회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청구서를 내밀 시간입니다. 김 실장의 단호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감상은 사치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심판할 때다. 두 사람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다. 항공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달라고 했다. 남편은 거만하게 여권 2개를 카운터 위에 툭 던졌다. 하와이요. 비즈니스석. 창가 자리로 줘요. 우리 애기가 구름 보는 거 좋아하니까.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고 모니터를 두드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1초, 2초, 3초.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한번 키보드를 두드린다. 그리고는 옆자리 선임 직원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했다. 남편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최유라의 허리를 주물럭거리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저기요, 손님? 직원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 마일리지 적림? 그거 내 번호로 다 해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전산상에 오류 코드가 떠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오류? 무슨 오류? 비싼 돈 주고 끊었는데 무슨 오류야? 빨리빨리 좀 합시다. 면세점 가야 한다고. 남편이 카운터를 쾅 치며 소리를 질렀다. 갑질이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다림질해준 셔츠를 입고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다. 그때였다. 공항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김 실장이 손을 쓴 모양이다. 딩동댕동 마이너스. 안내 말씀드립니다. 대진무역 소속 박민석 승객님. 석 승객님. 지금 즉시 출국이 정지되었습니다. 다시 알립니다. 박민석 승객님은 현재 긴급 출국 금지 대상자입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체크인 카운터 주변의 사람들이 일제히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의 표정이 압권이었다. 화내던 입모양 그대로 굳어버린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얼굴. 출국. 금지. 옆에 있던 최유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출국 금지라니? 오빠 범죄 저질렀어? 아니. 무슨 개소리야. 방송이 잘못 나온 거겠지. 니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직원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하지만 직원은 이미 싸늘한 눈빛으로 어딘가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카운터 뒤쪽에서 보안 요원 2명이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다. 박민석 씨 되십니까? 법무부 요청으로 출국 금지 명령 떨어졌습니다. 여권 압수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남편의 여권을 낚아챘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비즈니스 타는 사람이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우리 처가? 위급해지니까 20년 동안 무시하던 처가를 파내.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김 실장에게 손짓했다. 가자. 내 남편이 처가를 찾으시네. 대답해 드려야지. 나는 또각또각 묵직한 발걸음을 옮겼다. 경호원 5명이 내 뒤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함께 움직였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그 길 끝에 사색이 되어 보안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두 남녀가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여보.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집구석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당신의 그 화려했던 축제는 이제 장례식이 될 거야.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버둥거리는 박민석. 그리고 그 옆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꾀꾀거리는 최유라. 아수라장이 된 F 카운터 앞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사내 5명이 길을 텄다. 그들이 만드는 길 한가운데로 내가 걸어 들어갔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나를 쳐다봤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20년 묵은 주부의 눈빛은 없었다.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만이 서늘하게 빛났다. 나를 발견한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내가 자기를 구하러 온 줄 착각했다. 여보, 지훈아, 너 잘 왔다. 여기 와서 말 좀 해봐.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막 잡아 가두려고 해. 내가 누구 남편인지, 우리 장인어른이 누군지 내 입으로 똑똑히 말해. 끝까지 장인어른 타령이다. 그 장인어른이 너를 죽이려고 판을 짰다는 것도 모르고. 나는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내 뒤에 선 김 실장이 싸늘한 표정으로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 말해주러 왔어. 당신이 건드린 돈이 누구 돈인지, 그리고 당신이 버린 여자가 누구 딸인지.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항의 소음을 뚫고 정확하게 남편의 귀에 꽂혔다. 옆에 있던 최유라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아줌마가 그 와이프야? 뭐야, 다 죽어간다더니. 때깔만 좋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촌스럽게 경호원 알바까지 썼어? 최유라가 내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려 했다. 그 순간 내 뒤에 있던 경호원 한 명이 번개같이 튀어나가 최유라의 팔을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다. 최유라의 비명이 터졌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다. 입 조심해. 내가 함부로 주둥이 놀릴 상대가 아니야. 나는 허리를 숙여 최유라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내 시계, 어머니의 유품인 롤렉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거 내 거야. 어디서 도둑년이 주인 행세를 해? 나는 거칠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 시계를 풀었다. 그 과정에서 최유라의 살같이 긁혔지만 알 바 아니었다. 시계를 되찾아 손수건으로 꼼꼼히 닦았다. 더러운 균이라도 묻은 것처럼. 그제야 남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내 뒤에 서 있는 김 실장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20년 전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 문전박대하던 그 비서실장. 아니, 실장님이 여기 왜?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그가 주저앉듯 비틀거렸다. 김 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남편 얼굴에 던졌다. 후두둑. 사진과 서류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불륜 증거 사진, 횡령 내역서, 그리고 하늘그룹 법무팀의 고소장. 박민석 씨, 하늘그룹 자금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유기치사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내 모든 로펌이 수임을 거부할 겁니다. 김 실장의 선고 같은 말에 남편은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렸다. 하늘그룹? 내 회사가 하늘 거였어? 그럼 내가 쓴 돈이.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로 옮겨왔다. 공포와 경악,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눈빛. 지윤아. 이거 다 오해라고. 나는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남편이 기어서 내 발치로 다가왔다. 내 바지 끝단을 잡으려는 그의 손을 나는 가차없이 쳐냈다. 짝! 내 손바닥이 남편의 뺨을 후려쳤다. 공항 로비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속은 뻥 뚫린 듯 시원했다. 오해? 내 암 진단서 보고 로또라고 한 것도 오해니? 내 보험금으로 2년이랑 새 살림 차리려던 것도 오해고? 아니 그게 내가 미쳤었나 봐.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우리 20년 살았잖아. 내가 잘할게. 내가 평생 발닦게 할게.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다. 비굴함의 극치였다. 조금 전까지 비즈니스석 탄다고 거들먹거리던 인간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개처럼 짖고 있다. 늦었어. 기회는 내가 밥상 차려줄 때 잡았어야지. 당신은 내 마지막 자비심을 그 하와이행 티켓이랑 바꿔먹은 거야. 나는 차갑게 돌아섰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다. 내 시선은 이미 그들을 넘어 공항 밖의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다. 김 실장, 뭐해? 사람들 보는데 쪽팔리게. 빨리 치워. 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의 눈짓 한 번에 대기하던 건장한 사내들이 박민석과 최유라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다. 으악, 여보, 지윤아,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이거 나 임신했단 말이야. 으앙,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임신? 최유라가 끌려가며 내뱉은 마지막 발언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피식 웃음이 났다. 그래, 임신했다면 감옥에서 태교 잘하면 되겠네. 애비가 횡령범의 불륜남이라는 걸 뱃속에서부터 배우겠지. 끌고 가. 내 마지막 일갈이 공항에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은 두 사람을 질질 끌고 출구 쪽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 웅성거림,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팡파르처럼 느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김 실장이 다가와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두 발로 서고 싶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손에 쥔 되찾은 시계가 차갑지만 단단하게 느껴졌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는 붉게 칠한 입술로 깊은 숨을 내뱉었다. 뱃속을 찌르던 통증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도 저 밖으로 끌려나간 쓰레기들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뿐이다. 공항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나는 곧장 하늘병원 VIP 병동으로 이송되었다. 긴장이 풀려서일까? 응급차에 실려오는 내내 나는 기절하듯 잠들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과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나를 반겼다.
하지만 예전 동네 병원의 칙칙한 냄새와는 달랐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섞인 고급스럽고 안락한 공기였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맡에 누군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호랑이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주름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그저 늙고 지친 나의 아버지였다. 아빠.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지훈아, 정신이 드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김 실장, 의사 불러, 빨리. 허둥지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남편 밥 챙기느라, 시댁 눈치 보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기다리며 늙어가고 계셨다. 죄송해요. 못난 딸이라서. 찌질한 놈한테 속아서 내 인생 망치고 아빠 가슴에 못 박고. 아니다. 그런 소리 마라. 내 인생 안 망쳤다. 이제부터 다시 쓰면 되는 거야. 그깟 놈, 내 인생에서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렸으니까 넌 앞만 보고 살아. 아버지는 내 머리를 투박하게 쓰다듬으셨다. 어릴 때 내가 넘어지면 뚝. 김간의 딸은 우는 거 아니다라고 호통치시던 분이 지금은 당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다. 다음 날 나는 바로 수술대에 올랐다. 위암 3기. 쉽지 않은 수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 몸속의 암덩어리만 도려내는 게 아니다. 박민석이라는 더 지독한 암덩어리를 이미 떼어냈기에 내 몸은 살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김 실장이 귓가에 속삭였다. 아가씨, 좋은 꿈 꾸십시오. 눈 뜨시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취 가스가 들어오고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나는 20살의 김지훈이 되어 있었다. 박민석을 만나기 전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당당하고 환하게 웃던 그 시절의 나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속은 묘하게 개운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회복실에 앉아 미음을 먹고 있을 때 김 실장이 약속한 선물을 가져왔다. 태블릿 PC 화면에 뉴스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단독 대진무역 횡령 사건의 전말. 불륜과 탐욕의 몰락 속보 박모 씨, 징역 7년 구형. 상간녀 최 씨, 위자료 및 구상권 청구로 파산 위기. 박민석 씨, 감옥에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방장한테 찍혀서 화장실 청소를 전담하고 있다는군요. 매일 밤 울면서 아가씨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래. 시끄러워서 옆방 사람들이 싫어하겠네. 나는 피식 웃으며 미움을 한 숟갈 더 떴다.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분노도 미련도 연민도 없었다. 그냥 타다 남은 죄를 보는 기분이랄까. 그들은 이제 내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다. 스쳐 지나간 엑스트라일 뿐. 최유라 씨는 아이를 지웠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애초에 임신 사실 자체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아가씨의 시계는 감정가 그대로 배상 청구했고 그녀가 가진 모든 명품을 압류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끝까지 추잡하다.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수고했어, 김 실장. 이제 그 사람들 소식은 안 가져와도 돼. 궁금하지 않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정원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내 인생에도 20년 만에 봄이 오고 있었다. 1년 후, 제주도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나는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별장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지만 아버지와 김 실장, 그리고
나를 응원해준 의료진 덕분에 무사히 마쳤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 찰랑거렸고 헬쑥했던 볼에는 홍조가 돌았다. 무엇보다 내 눈빛이 달라졌다. 남편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던 눈이 아닌 세상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편안한 눈으로. 지훈아, 밥 먹자. 오늘 전복죽 끓였다.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소리치셨다. 평생 라면 하나 안 끓여보신 회장님이 딸 몸보신 시키겠다고 직접 요리를 배우셨다. 물론 맛은 김 실장이 몰래 다시다를 넣는 걸 봤지만 모른 척하고 있다. 나가요, 아빠.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득 손목에 찬 시계를 보았다. 되찾은 롤렉스 시계. 그 옆에는 아버지가 완치 기념이라며 사주신 심플한 팔찌가 함께 반짝이고 있었다. 시간은 흐른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죽을 것 같았던 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갔다. 나는 바다를 향해 크게 심호흡을 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싱그럽게 느껴졌다. 박민서, 고맙다. 속으로 엉뚱한 인사를 건넸다. 내가 나를 버려준 덕분에, 내가 그렇게 바닥을 보여준 덕분에 나는 비로소 누구의 아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김지훈이라는 나 자신을 되찾았으니까.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 맛있는 공기를, 내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는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뛰어들어갔다. 아빠, 나 전복 2개 줘. 나 이제 아픈 사람 아니니까 많이 먹을 거야. 오냐, 오냐. 다 먹어라. 내 딸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과 서툰 솜씨로 깎은 과일이 놓여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상은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다. 이제야 알았다. 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언제나 나였음을.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만 해두세요. 제가 계속 찾아갈게요.